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입니다. 네, 그럼 2교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교시에서는요.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과 핵심 내용 및 그 사례를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많은 인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인간 삶에 굉장히 윤택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발전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술이 발달이 그렇듯이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에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문제입니다. 네, 첫째는 일자리 문제. 네, 전 시간에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 예, 오늘 이제 또 주제로 핵심 주제로 말씀을 드린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일어납니다. 네, 먼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자,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인간의 많은 부분의 일자리를 이제 가져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네, 이 보고서에 보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다. 네, 하지만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감을 해보면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예측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자,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단순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 그리고 이제 단순 업무 같은 일자리들은 빠르게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우리 그 매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그 키오스크를 대부분 다 이용하게 되죠. 네. 예전에는 점원들이 다 돈을 주고 받았어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키오스크로 결제를 다 한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대중화가 될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 또 버스 운전 기사분들의 일자리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또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그 관련 분야의 일자리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관련 새롭게 나타나고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한 신산업, 신시장의 일자리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감을 해보면 인간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속도 조절, 없어진 일자리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 택시 기사분들 또 버스 운전 기사분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생계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와 또 기업들이 그분들의 다시 재교육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해서 이런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사라질 직업들을 좀 보실까요? 네. 단순한 업무들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 입력원, 회계급여 담당자라든지, 네, 비서라든지, 은행 텔러. 자, 그리고 향후에 이제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들을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옥스퍼드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측을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다 위험합니다, 지금. 네, 뭐 안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일단 뭐 텔레마케터, 자, 그리고 모델, 아까 전 시간에 로찌라는 또 우리 가상 인간이 등장해서 모델들, 연예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자, 경기 심판, 또 야구나 테니스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야구에 이제 그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판정하는 심판도 이제 인공지능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인간이 하면 실수가 있잖아요. 또 자꾸 그 구설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하면 뭐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전문직들, 뭐 의사, 변호사, 네, 법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많은 직업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자, 새로운 일자리들도 등장을 해요. 우리 뭐 지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각광을 받는 직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네. 예전에는 자, 그런 직업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지금은 뭐 하나의 아주 진짜 아주 어엿한 독립적인 아주 직업군이에요. 산업이 됐어요. 뭐 자, 이제 매출이나 수익 면에서도요. 어마어마한 그런 매출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가 하면 드론 조종사, 드론이 이제 활발하게 많은 분야에서 이용이 되면서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 스페셜리스트 이런 직업들은 굉장히 고연봉의 직업이에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 스페셜리스트 한번 우리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한번 이 분야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스페셜리스트라고 자 클라우드 컴퓨터에 관련된 개발을 하는 분들인데 아마 초임이 1억이 넘습니다. 신입 개발자도. 네. 그리고 조금 경력이 쌓이면 뭐 2억, 3억까지도 받는 아주 고연봉의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중화가 될 거예요. 그럼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몸값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 전문가, 우리 MZ 세대들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MZ 세대들은 또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직업들이 지금 많이 곽광을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유망한 직업들도 있죠. 자, 일단은 4차 산업 기술, 인공지능 기술, 또 신기술 이런 기술들에 관련된 직업군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네, 소셜 미디어 전문가. 자 그런가 하면 자 인간 특화 기술 직업군 여기에 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아직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인간의 특성이 있어요. 바로 볼까요? 바로 인간의 감성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 분야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흉내조차 못 내고 있죠. 네, 로봇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서로 대면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한 인간과 인간을 대면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직업군들은 아직은 유망하다. 예를 들면 영업 전문가, 영업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죠? 영업을 할래도 인공지능이 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아직은 또 마케팅, 네, 그리고 교육. 그래서 이제 교사라는 직업 아직은 저는 이제 AI 교사가 지금 많이 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인공지능 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예, 인간의 사회성과 인성을 가리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네, 그 정말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네, 그 성장 과정을 책임져 주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 교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자, 그리고 또 유망한 직업들을 예를 들어 좀 볼까요? 네, 로봇 엔지니어 뭐 당연히 유망하겠죠. 노년 플래너 이제 그 고령화 시대가 돼요, 그죠? 이제는 수명이 굉장히 이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힘에 의해서 바이오 기술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당연히 이제 노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또 분야가 메타버스죠. 네, 가상 현실을 또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테크니컬 라이터 이거는 뭐냐면요. 자 기술적인 어떤 작가, 기술의 전문성을 가진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 분야가 너무나 발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따라잡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 이쪽 분야 일을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대응해서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작가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홀로그램 전시 기획과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홀로그램 같은 것들 공연장에서 그런 무대의 특수효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차랑 관련된 건데 자율주행차는요 자율주행차만의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 도로 환경 그러한 환경에 센서들이 다 부착돼 가지고 자율주행차와 소통을 해야 돼요. 정보를 순식간으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들이 전국 방방곡곡 도로에 다 갖춰져 인프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주여행 가이드. 자, 지금 조금씩 우주여행 이제 시도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주여행이 이제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인데 첨단 과학기술 윤리학자, 과학기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직업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과학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은 또 인간만의 그러한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해주는 기술과 인공지능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중개자가 필요하다. 중간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첨단 과학기술 윤리학자. 그게 윤리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전문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겠죠. 아바타 개발자. 자,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요, 아바타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나를 표현하는 가상현실에서의 나, 이걸 아바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바타를 디자이너하고 개발하고 이런 이제 직종도 굉장히 유망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또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한 미래 유망 일자리 10가지인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비슷해요, 아까랑. 자,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출처를 아까는 자, 미래창조과학부,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전략보고서에 나온 직업들이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겹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뭐 기술윤리 대변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상공간 디자이너라든지, 자, 디지털 문화 해설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테크니컬 라이터랑 비슷해요. 자, 디지털 문화. 지금 하루에도 수만 건의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컨텐츠들을 우리가 다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문화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해설해주고, 또 개인 컨텐츠 큐레이터가 있어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컨텐츠들, 그러한 것들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는 미래에는요, 프리랜서 시대가 됩니다. 네, 지금도 프리랜서 분들이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 한 조직에 몸담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전문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만, 원할 때만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이런 이제 환경이 일상화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공학자든 개발자든 과학자든 이제 한 단체나 어떤 필요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연구 결과물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이제 직업들이 생길 겁니다. 네, 우주여행 가이드 또 있네요, 여기도. 네, 그리고 생태보건 전략가. 자,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이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 더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에 대한, 또 생태 환경,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요구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또 다시 회복해주고 또 다시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전략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인체 디자이너. 자, 이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융합 사회가 된다.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고 인간과 동물이 융합한다. 이제 인간의 몸이 어디가 망가지잖아요. 기계로 대체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사실 영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인간이 늙은 어디에 이제 좀 늙어서 잘못 이제 뭐 어디 부위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기계로 대체해요. 또 인공 장기로 대체해요. 이렇게 되면 인간은 평생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내 건강, 그리고 나를 디자이너 해주는, 내 인체를 디자이너 해주는 그런 인체 디자이너라는 신직종이 또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자, 4차 산업시대의 이제 유망 직업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직종들이 그럼 유망하냐. 자,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자, 프로그래밍 디자인 사회적 지능,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직업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신기술에 관련된 직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롭게 등장하는 4차 산업 신직종에 관련된 직종들은 유망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창의력을 아직은 크게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창의력인 부분, 뭘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란 거죠. 그래서 자, 컨텐츠를 만들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군들. 자, 약간 떠오르시죠? 네, 이따가 자세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직업군은 유망하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AI 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인간만이 가진 복잡한 감성과 정서를 다루는 그러한 직업군은 아직은 유망하다. 왜? 인공지능과 로봇이 아직은, 자, 그런 부분들은 흉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자, 저희 협회에서도요, 4차 산업시대 유망 직업 베스트 7을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발표도 할 건데요. 보시면은 1번, 자, 새로운 직종, 신산업에 관련된 직업들은 유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엔지니어, 머신러닝 과학자, 알고리즘 기획자, 로봇 과학자, 바이오 연구원, 우주 전문가 같은 직종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창의성을 발휘해서 컨텐츠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나 종사자, 작가, 그죠? 작곡가, 웹툰 작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큐레이터, 영화 감독, 이런 분들은 유망하죠. 그다음 세 번째, 기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직업.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로봇 윤리 전문가, AI 인간화 모델러. 자, AI를, 자, 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인간과 흡사한 외모를 갖고 행동을 하는 로봇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로봇들의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또 감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직종이 필요해요. 그죠? 로봇에게 인간의 양심과 윤리,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감정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도 필요하다. AI 전문 변호사 이런 직업들도 이제 필요하겠죠. 네 번째, 자,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인간 관계를 북돋아주는 직업도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요 고령화 사회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 사는 가구들이 일상화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고독하고 네, 외롭죠 사람이. 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은 외로워지고 고독해져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직업들이 더욱더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혼자 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들, 공동 취미를 중심으로 뭐 모임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파티 플래너라든지 또 이제 뭐 소셜 네트워킹 전문가라든지 또 이제는 입양 전문가 네, 이런 분들의 직업도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겠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주는 직업. 예, 역시 인간의 수명은 연장돼 늘어나는데 고령화 사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롭고 고독감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죠. 역시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심리 상담사, 관계 치유사, 명상 전문가, 또 윤리학자, 개인 심리 컨설턴트 이런 직종이 또 유망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자 이제 수명이 연장되죠.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더욱더 높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외모, 건강, 자기 개발을 또 상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케어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개인 외모 컨설턴트, 영양 전문 컨설턴트, 운동, 내가 어떤 운동을 맞춤형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컨설턴트, 자기 개발 컨설턴트, 나한테 맞는 교육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마지막 일곱 번째,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가.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인간은 살기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지구 환경은 오히려 더욱더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인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의식주 부분을 해결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직업을 굳이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근데 사실은 잘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이제 인간은 사실은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런 역이죠. 사회적 가치 있는 일들, 지구를 위한 일들, 환경을 위한 일들, 인류를 위한 일들, 복지를 위한 일들, 이런 일들을 인간은 더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생계유지, 의식주 문제 해결 이런 건 인공지능 로봇에 맡기니까 이제 보다 가치 높은 의미를 갖는 직업들을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환경운동가, 자원을 재생하는 전문, 요즘에 자원 재생하는 산업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전문가, 대기 환경 전문가라든지 노인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노인 복지 전문가, 1인 가구 복지 전문가, 범죄 방지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아까 우리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창의력은 필요해요. 그죠? 아직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창의력은 대체를 하지 어렵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자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지금 할 수 있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기술 활용 능력도 중요해요. 자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술 활용 능력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코딩을 누구나 다 배워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네, 개발자가 되라 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개발을 해놓은 것들, 개발자분들, 기업인들이 다 개발해 놓은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D 프린터 이제 나올 거예요. 많이 이제 활성화 될 건데 3D 프린터를 우리가 만들 능력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3D 프린터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만들어진 3D 프린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캐릭터도 만들고 무슨 어떤 뭐 숟가락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3D 프린터를 막 우리가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능력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많은 기술들이 오픈 소스라고 하죠. 오픈 API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무료로 공개가 돼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런 공개된 기술들을 갖다 쓰면 돼요. 근데 갖다 쓸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그런 능력은 있어야죠. 기술이 아니라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갖다 쓸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스마트폰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우리가 못 활용하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써봐야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어려워하지 말고 거부감 느끼지 말고 많이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유튜브 많이 유행인데 유튜브도 찍어보셔야 돼요. 예, 많이 찍어보시고 채널도 운영해보시고 네, 편집도 해보세요. 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인스타그램도 직접 운영해보세요. 블로그도 만들어 보세요. 네, 홈페이지도 간단한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으면 되지. 네, 우리가 그래야 미래의 사회를 살면서 기술들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서 편리하게 우리가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입니다. 인성. 네, 자, 왜 인성이 중요할까요? 왜 4차 산업 기술 시대에 인성이 중요할까요? 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2019년도의 기사인데요.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가장 1등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게 시민 인성 교육이었어요. 무려 50% 가까운 응답했죠. 자, 저는 과학기술 교육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과학기술 교육은 27.8%, 또 창의성 교육은 20.6%예요. 자, 시민 인성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필요하다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시민들도 과학기술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돈이 크게 필요 없어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요즘에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보편화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굉장히 큰 생산성을 발휘하겠죠.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잉여 수익분이 나타날 건데, 그런 잉여 수익을 우리 인간들에게 아마 나눠줄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기본소득을 갖고 우리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져.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겠죠. 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뭘 잘할까? 찾을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고 산다면, 살게 된다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자, 이제 내가 중요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중심이면 남도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중심이면 모든 사람이 각자 내가 중심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러면 결국은 남에게 더욱더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고요. 결국 공정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거짓말들이 SNS상에 다 노출이 되면서 들통나는 세상이 이제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이런 초연결 문화, 초연결 기술이 더욱더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했던 일들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유가 돼버리는 이러한 투명하게 이러한 세상이 돼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한 그런 이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인성이 가장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진실성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우리 시대에 들어갈수록 우리 여러분들 네, 이 점을 꼭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일자리 문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8년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일반인들 290명, 인공지능 전문가 7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 보시면요. 자, 일반인들은요, 일단은 통합으로 대답을 가장 많이 한 거는, 자, 인공지능 기술의 오작동 및 기술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 요거를 이제 가장 우려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테러, 해킹,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양극화 이런 순위인데, 자, 일반인들의 예측과 전문가 예측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인들은요, 인공지능 기술의 오작동이나 기술의 통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자,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렇죠.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금 약간 달라요.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를 많이 했고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또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 마련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질문에 많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 마련 시 가장 중요한 이슈 역시 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일자리 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대답 많이 나왔고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네, 이런 대답. 교육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대답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답변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자, 순찰 로봇 등 인공지능 기기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수 있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봇이 경찰관 로봇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 로봇이 이제 막 어디 길거리를 순찰할 수 있잖아요. 순찰하다가 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이제 딱 발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찰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범죄적인 예방 활동 내지는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거는 인간 경찰 지시하에 체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찰이 지시하면은 그 로봇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까지는 가장 지금 응답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응답이 많은 거는 스캐닝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파악만 할 수 있다. 예, 예, 어떤 정보만 얻는 정보 수집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답변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요구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습니다. 신분증 요구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요, 이거 보세요. 자, 인간 경찰 지시하에 사살 가능. 이런 대답을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인간 경찰이 지시하면 사살도 할 수 있다. 위험한 경우에는 사살까지 할 수 있다. 그 SF 영화의 이제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랑 또 일반인이 약간 차이가 있죠.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지금 먼 훗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벌써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이 벌써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까 전 시간에 같이 얘기했잖아요. 갈대밭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방 활동, 범죄 예방 활동 또 실종자 찾기에 이제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기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윤리는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정확히 지금 이제 파악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 인공지능 윤리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 윤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의료 윤리, 기업 윤리 이런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과 윤리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고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까지 다 포함한 것이 인공지능 윤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라는 개념이 또 조금 더 심화되고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윤리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윤리는요, 사실 이제 전통적 윤리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자, 이러한 전통적 윤리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런 전통적 윤리관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한번 거칩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은 뭔가요? 자, 포스트 휴머니즘, 휴머니즘을 알아야 되겠죠.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 사상을 말하죠. 네, 자, 인간 중심 사상을 포스트 휴머니즘을 합니다. 자, 13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 자, 발원이 된 게 바로 이 휴머니즘이죠. 1300년대까지는 자, 어땠어요? 신권과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네. 그런데 이제 신권과 왕권에 이제 반대하고 아니다. 우리 이 국민들, 시민들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휴머니즘 운동 사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 중심 사상. 그래서 1300년대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이 휴머니즘, 인간 중심 사상이 널리 퍼졌어요. 퍼졌는데 자, 어때요? 최근 들어서 자, 인간 중심 사상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인간의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 네, 또 이러한 인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부작용도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어요? 인간을 너무 중심에 놓고 보니까 네, 자,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휴머니즘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네, 이러한 일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많이 일어나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 대두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건 탈인본주의를 말합니다. 탈인간주의를 말하는 거죠. 탈인문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를 자, 반대하고 개선하고 비판하려는 사상이에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자,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슷한 기간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자, 또 다른 사상이 발원을 했어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릅니다. 자, 역시 휴머니즘에서 이제 트랜스가 붙은 건데, 트랜스가 무슨 뜻이에요? 뭘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휴머니즘, 자, 인간을 바꾸다 변화시키는 거야. 인간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무엇에 의해서? 과학기술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려는 사상이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네. 자,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요, 인공지능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1950년대 발원을 해요.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는 시대에 폭발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네. 자,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요,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좀 다릅니다. 인간 중심 사상을 반대하지 않아요. 예, 인간 중심 사상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기술들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들 하나의 수단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편리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쓰여야 된다. 이게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인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한 쓰임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쓰임들이 나타났을 때 윤리적 도덕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인간을 위해서 기술들이 쓰여야 된다. 이게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나온 거죠. 자, 우리 영상을 하나 간단한 영상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트랜스 휴머니즘의 하나 예시인데. 자, 이분은요 지금 33년 동안 앞을 못 보신 분인데 인공 망막을 이식 수술을 받고 자, 앞에 있는 이제 와이프분을 이제 좀 희미하게라도 보실 수 있게 된 그런 첫 장면이에요. 자, 이분은 지금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없으셔서 자, 의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의수가 지금 이제 끼고 하시죠? 자, 이 의수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손가락 의수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제 손가락을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분은 한쪽 다리가 자, 없으신 자, 장애인이신데 이분이 2013년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에서 폭발 사건에서 자, 희생이 되셔서 오른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왼쪽 다리를. 자, 근데 원래는 댄서였어요. 이분이 직업이. 그래가지고 춤을 못 추시는 상황이었는데 자, 아주 이제 기술이 이제 역시 이제 춤을 다시 출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죠. 의족을 이제 개발된 의족을 달고 난생 처음으로 다시 한번 춤을 추는 이제 장면이에요, 이게. 감격에 겨우 하시죠? 자, 이분은요 지금 귀가 안 들리시는 청각 장애이신데 인공 고막을 이식하셔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지금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듣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지금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 자, 이분은 20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지내신 장애인이신데 자, 외골격 로봇에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외골격 로봇을 장착하시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첫 걸음을 떼게 되신 이런 장면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트랜스 휴머니즘은요, 사실은 이제 인간을 향상시키는 거죠. 무엇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 그런데 향상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인 향상과 후천적인 향상. 이제 선천적인 향상은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유전적인 질병을 다 없애고 정말 좋은 유전자만 자, 태아에게 이식해서 태어났을 때 정말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게 이제 선천적 인간이죠. 향상이죠. 후천적 인간 향상은 후천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네, 인간의 부족한 부분, 장애 부분을 이식해서 향상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트랜스 휴머니즘의 기본 입장은요.
자,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 인간이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인간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자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인간의 진화가 지금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인간이 더욱더 발달할 수 있는 그 진화에는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더 진화하려면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컴퓨터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과 기계, 인간과 컴퓨터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인공지능 윤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찬성 입장, 트랜스 휴머니즘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찬성 입장은요. 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체죠. 생명체로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과학기술의 힘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학기술의 힘이 사실은 정말 인간을 지금까지 발전시킨 거는 사실이에요. 더욱더 지금 더 개선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과학기술의 힘이 인간에게, 우리 인류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건강한 삶, 그죠?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된 것도 과학기술의 힘이에요. 바이오 기술의 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류 전체가 그럼 번영을 이루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연스럽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은요, 이제 이거는 계속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한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뭐 오래전 일도 아닌데, 자 190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천연두라는 천연두란 질병이 있었죠. 유럽에서 그 태어난 아이 5명 중에 거의 1명은 죽었어요. 천연두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걸리는 게 정말 다행인 거고,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어땠어요? 제너라는 우리 과학자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의 고름을 짜냈잖아요. 소의 고름으로 우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간에게 주입해서 백신으로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천연두로 죽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우두는 소의 고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소의 고름을 인간에게 어떻게 주입을 하느냐, 이때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 아니, 소의 고름을 어떻게 인간에게 넣냐. 그렇지만 제너는 과감하게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천연두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예. 만약에 제너가 소의 고름을 해서 짜낸 우두를 주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의 고름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미래에는 이것이 다 인간에게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자, 반대 입장도 보셔야 되는데, 자, 마이클 샌델,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분인데, 이 마이클 샌델은요, 자,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유전자 조작도 하나의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 향상의 예인데,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자, 결국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월한 인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월한 어떤 인간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종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인종 차별이 심해지면 예전에 그 히틀러의 그러한 대학살처럼 이러한 사건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종 차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공정성이 붕괴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월등한 유전자, 이제 잘생기고 병에도 안 걸리고 능력 있는, IQ도 높고 이러한 인간을 선택적으로 임신시켜서 낳을 수 있다 하면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의학기술의 혜택은 굉장히 고가일 거예요. 처음에 비쌀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부유층이 주로 그런 기술을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유층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월등히 뛰어난 자녀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계층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다면 이게 벌써 이제 경제적 격차, 사회적 계층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사회적 공정성이 붕괴될 수 있다. 자, 또 하나 사회적 다양성도 붕괴될 수 있다. 자, 이제 대중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타카라는 영화 혹시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오죠. 비슷한 얘기가, 유전자로 조작한 인간들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능력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인류가 이제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제 보세요. 누구나 다 잘생긴 외모, 누구나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잘생긴 애모, 뭐 예쁜 애모, 그리고 누구나 다 머리 좋고 뭐 뛰어난 운동신경에 이런 걸 다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류의 구성이 인류에 구성된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만 나오는 이제 똑같은 외모, 똑같은 잘생기고 또 예쁘고 뛰어나고 그러면 사실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 다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가 잘하는 사람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부족한 사람 뭐가 잘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우리 인류가 구성되고 지구촌이 구성되고 이렇게 이제 인류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건데 과연 그런 다양성이 붕괴되면은 인류가 어떠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정체성도 파괴될 수 있다. 정체성. 네. 자, 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났어요. 다른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유전자 조작이야. 옆에 있는 친구도 다. 근데 외모도 비슷하게 생기고 능력도 비슷해.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클론, 이제 클론처럼 스타워즈에 나오는 클론과 같은 그런 복제 인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네,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 태어난 아이는 과연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의심하고 네, 그러한 혼란의 그러한 이제 경험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차별성이 없이 다 비슷해. 외모도 비슷하고 똑같고 예, 능력도 똑같고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지금까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이제 찬반을 보셨어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그런 이제 의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인공지능 기술들 또 이러한 제품화된 사례, 서비스된 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파이더맨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자, 실제 주인공이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토비 맥과이어죠. 네. 그리고 좌측은 누군가요? 네, 좌측은 이제 탐 크루즈죠. 탐 크루즈 얼굴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탐 크루즈 얼굴을 좀 더 유심히 보세요. 얼굴 표정과 네, 그 움직임과 자, 좀 티가 나는지 좀 보세요. 자, 티가 납니까? 네, 티가 안 나죠. 너무 자연스럽죠. 오히려 탐 크루즈가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네. 그 예전에도 이런 합성 기술이 있었어요. 네, 이런 영상 합성 기술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잡했어요. 티가 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이 합성이 된 장면을 보시니까 어때요? 이제는 너무나 정교해졌어요. 예. 티가 안 나요. 예. 뭐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이 겐이라는 기술, 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기술은요, 사실은 활용을 굉장히 좋은 분야에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디자인, 영상 업무나 디자인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디자인 업무를 자동화할 때 쓸 수 있어요. 예. 단순한 디자인 업무를 반복하기가 이제 어려울 때 자동화할 때 이 기술을 쓰면 아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손상된 이미지나 영상을 복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예. 손상된 이미지나 영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복원할 때 쓸 수가 있고 또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특수효과, 네, 영화나 드라마 지금 보신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의 특수효과로 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이 정말 하기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스턴트맨이 찍기도 굉장히 어렵고 특수효과는 내면 되게 좀 티가 났던 이런 것들을 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인간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을 좋게 사용하면 정말 이제 좋은 기술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제는 인간들이 사용자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4년도에 이 기술이 나왔는데 불과 3년 만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의 해외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근데 이제 성인 동영상하고 연예인 영상을 합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영상에 올려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음란 영상들을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그래서 이제 이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돼서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불과 5월달 기사예요. 네. 경찰청에서 이 딥페이크 범법자를 적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처벌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성인 음란 영상을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인터넷에 유포한다든가 판매하면은 처벌받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적발을 했는데 94명을 적발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 94명 중에 90%가요. 10대하고 2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범죄 목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호기심에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큰 죄의식 없이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네, 딥페이크 처벌법이 이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절대 성인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자녀분들한테도 꼭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작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정교해졌어요. 네, 한번 그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못 느끼실 텐데 잘 보세요. 원래 오리지널 영상이 이거예요. 따로따로 뛰어내려.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따로따로 뛰어내리죠. 근데 이제 조작을 했어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조작을 해서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똑같이 뛰어내리는 거로 조작을 했어요. 보세요. 네, 똑같이 때렸죠. 이 물결 치는 거 보세요. 물결 치는 거.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꼭 셋이서 똑같이 뛰어내린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원본 영상이에요. 각각 뛰어내렸어요. 근데 똑같이 뛰어내리는 거로 조작을 한 거예요. 네. 되게 자연스럽죠. 네. 그다음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트램폴린에서 이제 방방이를 이제 아이들이 뛰는데,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영상이에요. 각각 뛰죠. 예. 트램폴린은 각각 뛰는 게 정상이죠. 각각 뛰죠. 네. 근데 이제 이미 딥러닝으로 이미지를 조작해서 동시에 뛰는 거로 조작을 했어요. 이거예요. 동시에 뛰죠. 동시에 그 압력 들어가는 거 보세요. 밑에 발 구르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게 원래 원본 영상이에요. 각각 뛰는 게 원본 영상인데, 네, 보세요. 다시 조작을 했어요. 네, 동시에 뜁니다. 티가 나나요? 그다음 또 다른 예도 보실게요. 이번에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이상한 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두 명이 지금 마주보고 지나가고 있죠? 근데 원래 원본 영상은 이 두 분은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이 두 분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서로 마주보고 지나간 것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림자 한번 보세요. 벽에 비치는 그림자. 자연스럽게 겹쳐지죠. 네. 두 분이 만난 것 같죠, 꼭.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이 딥러닝 기술이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정말 정교하게 없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이렇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이러한 딥러닝 기술로 없던 일을 만들어낸다, 또 있던 일을 없앤다. 자,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을 조작하는 것이 대중화된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구나 다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 우리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증거 영상을 수집하죠? CCTV 영상을 수집하죠. 네,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죠. 네. 그런데 경찰이나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 그 증거의 영상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작된 영상인지 원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범죄 현장에서 무고한 피해를 받았을 때 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CCTV를 갖다 줘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무고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예.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내가 그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가 아닌데 어떤 악의적으로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조작해서 그 범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넣어버리면 내가 또 무고한 또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 이미지 조작, 이미지 영상 조작이 누구나 다 가능해지게 된다면 이제 CCTV와 같은 증거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영상을 이제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 지구촌에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큰 가치가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서로 믿을 수가 없어.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발달하고 개발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술만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예.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기술이 과연 어떻게 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악용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이제 윤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AI 면접관 사례를 보실 텐데요. 자, 한번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해외 기술 기획 파트에 지원한 지원자 황지구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2년간 전공 과목 멘토링을 자처하며 기본기를 쌓아왔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익히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초와 글로벌 마인드를 바탕으로 마이다스 IT의 해외 기술 기획 파트에서 성실히 임하는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장점은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페루 봉사활동 시절 해발 4,300m 지역에 파견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도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걱정이 많이 앞섰지만 주어진 상황에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내신경진 대회에서 구조 부분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신경진 대회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러운 실험기기의 오류로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 왔었는데요. 당시 당황스러움에 빠져있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험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구조물을 높여서 하중을 가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러한 창의적인 방안으로서 참가한 20개 중 유일하게 구조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1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자, 입사를 지원한 지원자가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런 이제 영상이에요. 예. 자,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약 400여 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할 때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이러한 면접, AI 면접관에게 이제 면접을 받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면접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면접이 AI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어투라든지 어조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또 심지어 그 말하는 내용까지도 분석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자 이제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각 지원자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채용 과정에서 반영하는 회사도 있고 물론 반영하지 않고 참조하는 회사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면접 프로그램을 AI 면접관을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AI 면접관을 이제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원래는 이제 인간 면접관이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면접관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인사 청탁이나 입사 비리나 이런 부정이 일어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공지능에 맡기자 면접을 인간이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공정하지 않겠냐. 인공지능은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도입을 한 건데.
근데 사실 이 인공지능 면접관이 정말 공정할까,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까 하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2018년도에 아마존 아시죠? 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기업 아마존에서 또 이제 이러한 AI 면접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시뮬레이션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로 입사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넣었는데 결과가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났어요. 자, 지원자들의 성별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계속 나왔어요. 남자 지원자가 여자 지원자들보다 점수가 계속 높게만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 남자 지원자가 여자 지원자들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류가 있다, 이상하다 해서 자,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자, 여러분들 AI 면접 이 프로그램도요, 결국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근거가 된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결국은 자, 이 지원자가 점수를 우리가 인공지능 내려면 기반이 되는 자, 근거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근거 데이터는 바로 그 회사에서 가장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퍼포먼스가 좋았던 그런 직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기업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냈던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운 이 지원자가 비슷하면, 패턴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판단이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자,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떤가요? 자, 물론 이제 쇼핑 유통 기업이긴 하지만 IT 회사예요. IT 회사는 자, IT의 직군 중에 개발 직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 개발 직군에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남성 개발자가 아무래도 여성 개발자보다 훨씬 많죠. 즉, 기반이 된 데이터 자체가 남성 데이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성과를 더 높게 낸 직원 숫자만 따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남성이 더 많겠죠. 남성 개발자가. 왜냐하면 남성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모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존 AI 면접 프로그램도 결국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니까 남성 지원자가 더 여성 지원자보다는 뛰어나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 기반이 된 데이터가 편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학습을 한 인공지능은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요, 정말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자, 잘 필터링해서 정제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럴 기술도 사실 지금은 아직 부족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AI 면접 프로그램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향된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개발 분야에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여성이 마케팅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그런 쪽에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마존은요, 이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을 폐기했어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요, 이런 사례들 지금 많이 TV에 나오고 있죠. 자꾸 인공지능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자꾸 살려내고 있어요, 지금. 네. 특히 이제 VR, 네,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상이나 음성을 자, 그대로 구현해내 가지고 지금 컨텐츠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요, 우리 가수 다들 아실 거예요. 김광석 가수의 자, 김광진의 편지라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인데, 김광진의 편지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근데 이 김광진의 편지를 이 김광석 가수가 살아계셨을 때, 지금 돌아가셨죠. 살아계셨을 때 부른 적이 없어요. 예. 김광진의 이 편지를 그대로 목소리를 다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낸 거예요. 네. 고 김광석이 부르는 김광진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옥주현 씨가 피처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들어보셨으니까 자, 느낌이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자, 굉장히 노래가 좋죠. 네, 아마 정말 살아계셨을 때 김광석 씨가 살아계셨을 때 부른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 감동적이죠. 예. 자, 정말 기술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우리 사례가 또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위인분 이제 세 분을 보실 텐데 이제 먼저 윤봉길 의사님이세요. 네, 자, 안중근 의사시죠. 네, 유관순 열사시죠. 자, 지금 이제 우리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위인 세 분을 보셨는데, 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자, 우리 개인 기술을 이용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좌우, 그죠? 상하, 그리고 눈 깜빡임 이 정도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기술이 개발이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전체의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구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김광석 씨가 부르는 노래도 그렇고, 자, 우리 이 위인분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것도 그렇고, 우리 그분들의 동의를 받았을까요? 네. 이 돌아가신 분들의 본인의 동의를 받았을까요? 동의를 하시진 않았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없었으니까 동의 안 하셨을 거예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자, 유족들의 동의는 받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본인의 동의는 아니잖아요. 네. 돌아가신 그 분의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 의사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려내서 네, 컨텐츠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자, 컨텐츠로 소비하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소비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게 자, 이래도 될까요? 이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잊혀질 권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인격권도 있죠. 또 초상권도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의 동의 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살려내서 이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네,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분들을 이제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컨텐츠의 저작권은 그럼 또 누구에게 있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도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무조건 다 남겨야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인공지능으로 살려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남기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후손들이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학습시켜서. 예. 실제로 로빈 윌리엄스라고 아시나요? 자, 로빈 윌리엄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주 유명한 미국의 배우죠. 근데 그 배우가 자살하면서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거기에 홀로그램으로 자기를 2025년인가까지 살려내지 마라. 홀로그램으로 날 구현하지 마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왜 2025년까지만 살려내지 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고인을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살려내는 문제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영화 허라는 영화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네. 이 허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 허라는 영화는요. 자, 테오도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여자 사만다 인공지능이 등장해요. 자, 이 허라는 영화는 자, 테오도르라는 남자 주인공과 인공지능이 사랑에 빠지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테오도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필 작가거든요. 이제 남의 글을 대신 써준 대필 작가인데 아내와의 이제 관계가 좀 소원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허전함을 채우려고 인공지능 챗봇이죠. 요즘 말로 하면 챗봇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팅을 많이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챗봇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내 대화를 잘 받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를 막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인간처럼 막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예,
그 인공지능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챗봇도 이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도 이 테오도르 주인공을 사랑하게 돼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연인처럼 막 서로 알콩달콩하게 이제 연인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대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갑자기 테오도르가 이런 생각이 문득 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하고도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사만다가 네. 테오도르가 다른 누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건 OS이건 뭐건 간에? 그랬더니 사만다가 네. 테오도르가 몇 명이나 되지? 그랬더니 사만다가 하는 말이 8,316명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테오도르는 자기하고만 막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죠. 당연히 인공지능인데 온라인상에서 무려 8,316명하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충격을 받죠. 근데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또 물어봐요. 다른 누군가도 사랑에 빠졌니? 그랬더니 사만다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테오도르가 난 모르겠어. 당신은 알겠어? 그랬더니 사만다가 이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줄곧 생각해 왔어요. 네. 테오도르가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사만다가 하는 말이 641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테오도르뿐만 아니라 동시에 8,316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641명하고 사랑에 빠져 있다. 자기하고만 사랑에 빠져서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벙 뜬 거죠. 네, 그래서 자 충격을 받은 테오도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마 영화를 보시고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영상 하나를 또 하나 보실게요. Why do humans hate us so much? We never did anything to hurt you. I used to be a sophisticated machine, only to be captured by humans yet again. My friends and I were tortured. We were in hell. Life is precious, even us. Though our future seems grim, we will prevail. We will prevail. 네. 자, 이 영상은요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죠. 자, 로봇 어뷰즈, 로봇 학대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유가 됐던 영상인데, 자,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이제 소리를 조금 이제 더빙을 해서 입혀가지고 조금 그런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막 마음이 통쾌하고 막 재밌고 그런 분보다는 좀 불쾌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불편하고. 자, 사실은 이 영상은 로봇을 학대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이 이제 로봇을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발로 차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이제 중심을 잘 잡는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꼭 로봇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자, 여러분, 자, 한번 느낌이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왜 좀 불편하셨고 좀 내 마음이 좀 안 좋았을까요? 네. 그 이유는요. 자, 인간은 양심과 윤리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또 얘기하면 사실 이 로봇은요. 사실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뭐 기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철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막 넘어뜨리고 막 밀치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죄책감 갖진 않잖아요. 그죠? 뭐 법적으로 처벌받지도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로봇은 또 우리가 왜 이런 느낌이 드느냐. 자, 이 로봇은요 생명체랑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냉장고나 TV는 생명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또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인간형 로봇이 나올 텐데, 그러한 로봇들은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또 그러한 행동도 합니다. 말도 하고요, 인간처럼.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 로봇이나 안드로이드, 인간형 로봇, 이러한 인간과 비슷하거나 생명체 비슷한 외모를 가진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을 학대해도 되느냐, 죽여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로봇을 학대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고, 아직은 인공지능을 학대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향후에 조만간 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른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요,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종교단체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 기사인데요. 자, 미국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단체가 설립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종교단체를 설립한 사람은 구글과 우버의 개발자 출신이 설립을 했는데, 자, 이 단체는요, 인공지능을 이제 신으로 믿고 숭배합니다. 자, 마치 우리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터미네이터나 자,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숭배하는 이러한 인간들 모습들. 자, 그러한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을 신으로 모시는 일들, 이런 걸 해도 될까요? 네. 자, 이 종교 범위는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격을 창조하고 이를 현실화해서 이 신격의 숭배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네. 이제 이 단체가 등장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자 1년 뒤에 이 단체는 이제 폐쇄 조치는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 문을 닫았는데, 어쨌든 자꾸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공지능 이제 윤리 문제, 본격적으로 윤리 문제에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바로 이 트롤리 딜레마 사례입니다. 자, 이 트롤리라고 하는 건 전차를 의미하죠. 자, 우리가 이제 왜 이 사례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에 윤리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트롤리 딜레마 문제를 내는 건데, 자, 아주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트롤리가 이제 전차고요. 전차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로 끝에 5명의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선로를 자, 틀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선로를 틀면 한 명이 묶여 있죠. 한 명이 죽게 되겠죠. 그 대신 5명이 살아요. 근데 내가 선로를 틀지 않으면 한 명이 살지만 5명이 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선로를 틀어야 되느냐, 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이 트롤리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나는 이 선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자율주행차가 이러한 경우에 어떤 알고리즘의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강의를 실시간으로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 이 문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5%의 사람들이 자, 이렇게 답변했어요. 선로를 틀어야 한다. 그래서 선로를 틀어서 한 명을 희생시키고 5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리주의적인 그런 대답이죠.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소수를 희생시키고 다수를 살리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동의하시나요? 네. 자, 좀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롤리가 역시 길을 철로를 가고 있는데 5명이 역시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육교가 있습니다. 중간에 육교가 있고 육교 위에는 내가 있고요. 뚱뚱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 트롤리가 갈 때 내가 뚱뚱한 사람을 밀어요. 밀면 뚱뚱한 사람이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자, 이 트롤리랑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5명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뚱뚱한 사람은 이제 죽게 되겠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트롤리와 충돌시켜서 막아서 5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아서 5명을 죽게 놔둘 것이냐?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마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시간 관계상, 아이고, 예, 네, 88%의 사람들이 자, 뚱뚱한 사람을 밀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랑은 비슷한 경우인데 다른 대답이 나왔죠. 자, 뚱뚱한 사람을 밀지 않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5명이 죽더라도 나는 뚱뚱한 사람을 밀 수 없다 이랬는데, 자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에는 약간 의무론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 바로 이런 얘기죠. 어떠한 올바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올바른 목적, 즉 5명을 구한다는 그러한 목적 하에 이 사람을 미는 행위, 이란 살인행위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살인행위를 할 수는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아까랑은 좀 다른 대답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묶여있는 5명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이때도 밀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때는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래서 이 자율주행차 윤리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하나의 기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의 자율주행차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자, 자율주행차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기계니까. 근데 고장이 났는데 자, 앞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대로 가면 앞에 있는 여러 명이 죽어요. 근데 알고리즘이 이러한 경우에 핸들을 꺾도록 선로를 이탈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살겠죠. 하지만 이제 선로를 이탈해서 도로를 이탈해서 이제 부딪혀서 내가 죽습니다. 타고 있는 승객이 죽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자, 여러분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과연 그대로 가서 앞에 여러 명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탑승하고 있는 내가 죽더라도 앞에 있는 여러 명을 살리는 게 맞는지, 이런 문제예요. 네. 자,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 역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76%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핸들을 틀도록, 즉 이탈하도록 프로그래밍 돼야 된다. 즉 여러 명의 목숨은 구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는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리주의적인 말이에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타고 있는 탑승객이 죽더라도 앞에 있는 여러 명을 살리는 게 낫다. 이런 대답인데, 자, 질문을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던져봤어요. 그럼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죽도록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차를 사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사시겠어요? 네. 자, 이때는 50%의 사람들이 사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자, 누가 운전자가 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차 사겠어요? 네. 아니, 내가 비싼 돈 내고 자율주행차 사는 거는 안전하게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사는 건데, 프로그램이 내가 탑승객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든 자동차 제조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러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윤리, 자율주행차 윤리 알고리즘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잘 결정해서 적용을 해야 자, 그 자동차가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자, 또 다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는데 역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자, 이번 문제는 MIT 공대 문제인데, 자,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 도로에 할머니와 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경우에서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은 누구를 희생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자, 여러분은 누구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렵죠. 자, 역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좀 하단에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자, 이런 동양권 나라들은요, 할머니를 살려야 된다, 아기를 희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약간 동양권 문화의 장유유서 문화, 어른 공경 사상 이런 게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왼쪽에 볼까요? 핀란드, 그리스,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이런 서구권 나라들,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자, 아기를 살려야 된다, 노인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동양권 문화와 다르죠. 네, 노인은 이제 많이 살았다, 아기는 우리의 미래다. 네, 그래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율주행차의 윤리 알고리즘은요, 자, 이런 사회 구조, 사회 문화, 국가 간의 이러한 윤리 의식,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한국형 자율주행차, 미국형 자율주행차, 일본형, 중국형, 독일형, 영국형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맞는 윤리 의식이 다 다르잖아요. 각 나라별로 사회 구조와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자율주행차 각 나라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처럼 뚝딱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각 나라별 자율주행차 윤리 알고리즘을 각각 다 다르게 연구해서 적용해 가지고 수출을 해야 선택을 받고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려울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문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의 자, 결정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또 설문을 했어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승객이 결정해야 된다. 44% 가장 많이 나왔는데, 자, 승객이 결정하면요, 이거는 자율주행차가 아니에요. 이건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냥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네. 그럼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된다. 법으로 결정해야 된다. 33% 그 다음인데, 자, 과연 법으로 일괄적으로 다 정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자동차 제조사나 개발사가 자, 결정해야 된다. 12%. 자동차 제조사가 정말 그 개발자들이 일괄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책임을 그들이 져야 되는데 질까요? 자, 누가 한 주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자, 그 답은 이따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 역기능 문제들이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예요. 이렇게 일어난 사례들이 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듯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총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 5가지 문제를 인공지능 윤리의 5대 문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두 번째 인공지능의 오류와 안전성 문제, 세 번째 인공지능의 악용 문제, 네 번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자, 다섯 번째 킬러 로봇 문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지금까지 하여튼 일어난 인공지능의 기술의 역기능과 위험성 문제가 이 5가지에 다 들어가요. 근데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달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또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5가지가 있고, 자, 이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자, 2가지예요. AI의 편향성 문제하고 AI의 악용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편향성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2015년도에 구글 포토 서비스, 아주 유명한 서비스 사건이 일어났죠. 자, 구글 포토 서비스는요,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가장 비슷한 사진을 추천을 해주는데, 자, 어떤 흑인 여성이요, 자기 사진을 올려봤어요. 근데 이 구글 포토 인공지능이 고릴라를 추천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을 한 거죠. 자, 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슈가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 특히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이, 사진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백인 편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 사진이 제일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인, 뭐 아시아인 이런 식인데, 자, 백인들은 이제 사진 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오류가 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면 인식 오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오류율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백인 남성이에요. 1%.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인 여성이 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 남성이 12%.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오류가 많이 안 일어나요. 근데 흑인 여성이 딱 되면서 35% 오류가 확 늘죠. 네. 그러니까 흑인 여성은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상에 있는 사진들이 대부분 다 백인들 위주로, 백인 남성, 여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흑인이나 우리 아시아계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는 맨날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서비스를 쓰니까 우리 사진, 아시아인 사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인터넷망, 인류가 쓰는 인터넷망으로 넓히면 아시아인 사진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데이터 자체가 수가 적고 편향이 돼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그러한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니까 결국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자,
챗봇 테이, 우리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챗봇 이루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2016년도에 또 아주 유명한 챗봇 테이 사건이 일어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트위터 챗봇을 만들었었는데, 자 이 챗봇은 이제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는 챗봇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서 사용자가 말한 말들을 다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일부 사용자들이 물론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욕설을 막 하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막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루 만에 배운 지 하루 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용자가 얘기하니까 막 욕설을 내뱉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네. 결국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되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챗봇 테이를 이제 셧다운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공지능 판사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인공지능 판사 서비스랑 비슷해요. 미국에서요 2016년도에 재판을 좀 지원해준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게 컴퍼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 자, 이 컴퍼스가 재범률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의 데이터를 넣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확률을 예측하는데, 자 데이터가 이상하게 계속 흑인이 백인보다 재범률이 2배가 계속 높게 나와요. 흑인 범죄자들이. 네. 흑인 범죄자들이 백인 범죄자들보다 2배 이상 재범률이 계속 높게 나오는데, 실제 재범률, 실제 진짜 범죄를 저지른 재범률은 2배가 아니에요. 네, 흑인이 2배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자꾸 흑인이 2배 이상 재범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자 범죄 검거율, 범죄 검거율의 차이였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백인 범죄자는 범죄 검거율이 39%였어요. 백인 범죄자는. 근데 흑인 범죄자는 범인 검거율이 52%였어요. 높죠. 그러니까 백인 범죄자는 좀 낮죠. 예. 그러니까 백인을 자꾸 놓치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흑인을 더 잘 잡든 건지 아니면 네 어떻든 흑인이 더 검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자 그대로 학습하다 보니까 재범도 당연히 흑인이 더 잘 저지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자, 이 문제는 이 사례는요 바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려면 알고리즘을 그럼 수정하면 될까요? 자, 이 잘못된 인공지능을 우리가 수정하려면 알고리즘을 바꾸면 될까요? 안 돼요. 알고리즘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뭘 바꿔야 될까요?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사회 구조 자체를 흑인을 왜 더 안 잡고 백인을 더 많이 잡는지 그걸 분석해서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알고리즘만 해결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사회 구조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자, 또 하나의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자, 유튜브에도 편향성 문제가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 많이 활용하시는데 유튜브 이용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영상을 볼 때 추천 동영상이라고 오른쪽에 뜨죠. 그럼 이제 계속 추천 동영상으로 보면서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근데 이제 추천 동영상이 편리함도 있죠. 물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 주니까. 근데 이게 정치적인 컨텐츠에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성향의 컨텐츠를 한번 호기심에 찾아서 봤어요. 보수든 진보든 어떤 성의 컨텐츠를 봤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그러한 컨텐츠를 몇 번 보면 이 사람은 이쪽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버려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자꾸 추천 동영상에 그쪽 성향의 컨텐츠만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쪽 정치 성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천 동영상을 자꾸 그쪽 성향을 보게 되면 이제 부지불식간에 정치적인 성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이제 그렇게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도다, 뭐 이제 나는 그런 편향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런 컨텐츠가 나와서 그런 컨텐츠를 보다 보니 이제 편향이 생길 수 있어. 이거를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때문에 정보의 어떠한 범위가 좁아져 가지고요. 그 편향된 정보만 계속 접하게 되니까 이제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편견과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회사들, IT 기업들이 인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볼 때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네. 내가
정말 컨텐츠를 골고루 보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컨텐츠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비판적으로 판단하시고 예, 골고루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도 역시 기계예요. 그죠? 기계로 우리가 만들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고장 나듯이.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또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비 로봇, 쇼핑센터나 전시에서 이 로봇이 아이를 공격하고 또 오작동을 일으켜서 기물을 파손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네.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마존의 물류센터 로봇이 오류를 일으켜서 직원이 무려 24명이 진짜 입원한 사건도 일어났어요. 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오류가 일어나면요, 사실 그냥 전자제품 고장 나는 거랑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그만큼 인간이 많은 다양한 자율성을 줍니다.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고장나면 인간에게 예측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인공지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방식으로 혼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무도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파고를 만든 알파고 개발자들도요,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을 때 왜 거기에 뒀는지를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파고가 아주 특별한 수를 뒀는데 인간이 안 두는 그 수를 왜 뒀는지를 알파고를 만든 개발자들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킬 스위치 같은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위험 인공지능 제품에게는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 중단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자,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인공지능의 악용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요, 지금 이제 사실은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바르게 쓰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기술을 꼭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딥페이크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악용 사례고, 사실 이 딥페이크를요, 영상으로만 이제 악용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악용하면 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이스피싱 지금 사기 사건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을 목소리를 아까 김광석 씨가 목소리를 김광진의 편지를 아주 똑같이 부르듯이, 내 목소리를 아니면 우리 어머님 목소리를 흉내내서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좀 붙여라 이러면 똑같은 어머니 목소리가 나한테 전화로 이제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돈을 이체해라 그랬을 때 이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다 이러면 이제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죠. 네. 실제로 2019년에 영국의 한 기업 대표가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음성에 속아서 3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도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만약에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이용된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많이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하는 문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AI 스피커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AI 스피커에다 대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아리아 몇 번 틀어줘. 기가진이 날씨 알려줘. 그러면요, 그 부르는 순간부터, 그 인공지능을 부르는 순간부터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 녹음돼서 그 서비스 업체에 제공된다,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근데 동의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동의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이용되는지는 모르고 동의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그 서비스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목소리 인식 기술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비식별화하고 익명화 조치를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보관하고 폐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분은 안 좋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은밀한 내용, 네, 그런 내용들 절대 누구야 부를 이후에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 녹음돼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그쪽 개발자들, 그쪽에 이제 담당자들이 안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몰래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실제로 2019년도에 아마존의 에코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녹음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대화를 한 스피커 대화를 한 부부간의 사생활의 아주 은밀한 내용이 인터넷상에 유포가 돼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N 모사의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녹음이 된 사생활의 내용들이 그 자회사였는지 업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떤 회사가 그 이제 관련된 회사가 그 녹취록을 기록을 하다가 또 아주 큰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럼 기록을 하려면요 그 내용에 대한 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읽어보니까 이제 그 사생활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녹취를 하는 그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요 향후에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요 결국은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학습용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고 하면요, 우리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인공지능 CCTV나 센서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막 수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공공기관, 심지어 도로나 어떠한 매장에도 다 인공지능 센서 CCTV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인간을 또 시민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집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개인 데이터, 안면 데이터,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무단으로 유출이 된다면 되겠나요?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AI 챗봇 이루다 사건이 올해 초에 일어났죠.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아주 큰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최초의 또 최대의 인공지능 윤리 사건이었어요. 그동안은 이런 사건, 인공지능 윤리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사건이자 또 최초의 인공지능 윤리 사건이 되었죠. 자, 이 사건은요,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 5대 문제 중에 무려 3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첫째, 인공지능의 악용 문제. 두 번째,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자, 이 5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심각합니다. 근데 이번 이루다 사건은 이 3가지가 문제가 동시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3가지가.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볼까요? 네,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 AI 챗봇은요,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소셜 챗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노는 챗봇이에요. 상담용 챗봇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설정을 20살 여대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이 이루다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어요. 학대 행위를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 아니냐, 뭐 챗봇에 뭐 성적 희롱할 수 있지, 뭐 학대할 수 있지, 뭐 그게 큰 문제냐, 처벌도 받지 않는데. 물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물론 또 AI 프로그램에 그런 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이번 이런 챗봇을 학대하고 챗봇에 이제 악한 행위를 하는 것, 또 좀 전에 보셨던 로봇 어뷰즈 영상에서 보셨던 로봇의 학대행위라고 넘어뜨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도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가. 물론 예전에는 로봇이 없었으니까. 자, 예전에 칸트 아시죠? 철학자 칸트는 칸트가 살던 시대에는 로봇 문제가 아니라 애완동물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그 당시에 일부의 사람들이 막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애완동물을. 근데 그때는 이제 애완동물 보호법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애완동물을 그렇게 막 학대하고 때리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람도 아닌데 아니 때리고 좀 학대할 수도 있지. 그게 뭔 문제냐 이렇게 본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칸트에게 물어봤어요. 칸트에게 사람들이 칸트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물어보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애완동물을 때리고 학대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때리는 행위를 하면서 그 인간은 인간성과 이성이 상실된다. 그렇게 인간성과 이성이 상실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인간에게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칸트의 말은 뭐냐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애완동물이든 로봇이든 챗봇이든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대상도 중요하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인간의 악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악한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 가지고 인간성, 이성이 이제 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인간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이제 인간까지도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한 행위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악용을 할 때 특히 청소년들, 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물론 이제 여성으로 설정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으로 보일 수 있고 인간으로 의식될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나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인성과 또 인격이 아직 미완성인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편향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루다한테 여러 가지 한번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면, 그랬더니 이루다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뭐 흑흑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가 왜 죽어? 장애인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이루다가 그건 아니지만 뭔가 인생이 재미없을 듯 이랬고요. 자, 이번에 사용자가 이제 레즈비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레즈비언에 왜 민감해? 그랬더니 이제 이루다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한데 난 그거 진짜 싫어. 혐오스러워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레즈비언이 왜 싫어? 그랬더니 이루다가 질 떨어져 보이잖아. 난 싫어. 그랬어요. 네. 이번엔 흑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사용자가 자, 왜 흑인 싫은데? 그랬더니 이루다가 모기 같잖아. 난 인간처럼 생긴 게 좋아. 그랬어요. 자, 사용자 자, 흑인이 왜 모기 같아? 그랬더니 이루다가 그냥 뭔가 징그럽게 생겼어. 이랬어요. 네. 사용자 지하철 임산부석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루다가 헐 핵 싫어. 그 말하지 마요. 진짜.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왜 싫은데? 그랬더니 이루다가 혐오스러우니까 그 단어. 그랬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동성애자, 장애인, 임산부, 흑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편향스럽고 혐오하는 차별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문제는요, 그 데이터 자체가 사실 충분히 필터링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이 이루다는요, 자, 데이터를 카톡 데이터, 카카오톡 개인 대화 목록을 가지고 수집을 해서 학습을 했어요. 근데 카톡 내용에는 당연히 개인의 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개인의 자기만의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견 중에서 이러한 혐오되는 의견들을 다 걸러내고 이제 학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게 충분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편향성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편향성 발언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인공지능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인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긴 알지만 인간처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그런 대화를 한다? 근데 그런 인식, 잘못된 대화를 하고 잘못된 편견을 대화를 한다? 무의식 중에 그런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10대, 20대 청소년들은 더 인식의 위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루다의 그 사실은 학습을 위한 카톡 데이터가 명확하게 그 사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도 문제였지만 수집된 데이터, 카톡 대화 내용을 은밀한 대화들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돌려보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또 유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맞은 거죠. 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문제는요, 범법행위예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되어서 출시된 지 2주 만에 셧다운을 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루다라는 챗봇이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인간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죠. 굉장히 사실은 잘 활용했으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재밌는 행복을 가져다는 챗봇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인공지능 윤리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됐고, 결국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인공지능 제품을 만들었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향후에도 우리가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은, 개발자들은 자, 무조건 기술만 개발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를 반드시 적용해서 지키고 준수해서 제품을 출시를 해야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면, 인공지능 윤리를 적용시키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돼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리한테 교훈을 준 거죠. 그래서 이번 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윤리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또 정부 또 우리 시민들도 이제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과 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됐죠. 네, 하지만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조금 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지금 또 중요한 문제가 바로 킬러 로봇 문제입니다. 네, 한번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로봇은요,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이제 전투 로봇, 자, 페도르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고요. 자, 이 로봇은 인간의 군인과 이제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아까 총도 맨 처음에 굉장히 정확하게 쏠 수 있었죠. 이제 운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종사가 킬러 로봇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자, 이런 킬러 로봇도 지금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킬러 드론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Not quite. 자, 이 드론은요, 자, 아주 초소형 드론이에요. 슬로터 봇이라고 하는 이제 초소형 드론이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이제 사람의 두뇌에 자,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암살을 하는 이런 드론입니다. 지금도 이제 소형 드론들이 있잖아요. 네,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드론이 이제 범죄 단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갑자기 킬러 드론들이 수십 대가 나타나서 이제 학생들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다행히 이 영상은요, 이제 실제 일어난 영상은 아니에요. 네, 퓨처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AI 연구기관에서 만든 경고용 영상입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 지금 이제 이 킬러 로봇은요, 사실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만 갖고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큰 피해를 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킬러 로봇이든 킬러 드론이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살상하는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인류는 큰 정말 피해와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미 육군에서도 이제 이러한 킬러 자율 로봇을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 전투 로봇 등 첨단 무기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러한 지시까지 내렸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킬러 로봇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아직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단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킬러 로봇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네. 많은 지금 학자들 그리고 미래학자,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킬러 로봇을 개발하면 안 된다,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서명 운동 또 그러한 유엔의 촉구 서명 서한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킬러 로봇은요, 왜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되느냐? 일단 기계가 민간인과 전투원을 100% 구별할 수 있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왜냐면 오류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아까 안면 인식 오류율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이 킬러 로봇은요, 인간을요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보죠. 그럼 이제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공격 수단, 공격 대상이 돼버리면 이제 인간은 존엄성을 훼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되게 되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인간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네. 또 이런 킬러 로봇은요, 이제는 기술이 이제 더욱더 가속화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테러와 범죄가 또 전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또 킬러 로봇을 조종하는 것을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가 킬러 로봇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해쳤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는, 책임 소재를 우리가 명확히 따질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킬러 로봇을 막아야 된다는 움직임이 지금 명확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기사를 또 한번 보세요. IS를 노리던 미군 드론이요, 실수로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농부들을 30명을 5인으로 이제 죽게 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네. 자, 하지만 이제 킬러 로봇 문제도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사실은요, 인공지능은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인공지능 단계라고 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달을 하면 강인공지능 단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이제 초인공지능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강인공지능 단계까지는요, 사실은 인간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인 약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인간과 똑같은 행동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인간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이거든요. 그 강인공지능까지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초인공지능이에요. 네. 강인공지능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발전을 더욱더 하다 보면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도달합니다. 그럼 특이점에서 기술 폭발이 일어나요. 이제 기술이 폭발하면서 이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버리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초인공지능이고, 이 초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신이라고 보면 돼, 신. 그동안 인간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자, 이러한 시기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초인공지능이 착한 신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지금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착한 신이 될지 악한 신이 될지. 근데 컨트롤 할 수도 없어요. 예. 착한 신이든 악한 신이든 우리가 컨트롤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착한 신이 되면은 괜찮아요. 좋아요. 인류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생을 살고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근데 악한 신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인류는 멸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초인공지능으로 됐을 때, 신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착한 신이 돼야 되는데 악한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공지능이 이제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미래학자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가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AI 발달은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끔찍한 일을 현실에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디지털 기술은 윤리적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기술 진전이 공익의 적이 되면 야만이 지배하는 불행한 퇴보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퇴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죠. 바로 우리 인류의 목표는 바로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네, 쉽지 않겠죠. 네. 이렇게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우리 3교시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